대한설비공학회 제18회 설비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환기설비라는 주제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2.5 단계에 발맞춰서 모든 발표자, 토론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이신 박진철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설비공학회 박진철 회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철인 1월 말부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호흡기 질환 팬데믹으로 모든 활동이 취소, 축소 및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고 온도와 습도가 상승되는 여름철이 되면서 감염 확산세가 주춤되는가 싶었더니 역사 이래 가장 긴 장마와 폭염 속에 밤잠을 설치는 중에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유발을 걱정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당국에서 긴장하고 방역에 철저하게 대비하였지만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산밀, 즉 밀접, 밀폐, 밀집 공간으로서 환기 설비가 매우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환기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특히 시설 크기에 따른 세부 기준과 유지관리 등이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국토교통부 주최로 특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50년 역사의 대한설비공학회와 대한기계설비단체 총연합회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럼은 정부 당국의 방역 수칙에 위하여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카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코로나19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건물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 분야의 전문가인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수님을 모시고 심도 있는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온라인 유튜브 포럼을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운영 방법과 환기 방법 및 기준이 보완되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어 국민들이 하루속히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의 김광림 과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김광림입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이슈가 된 코로나19의 실내 감염 확산을 계기로 환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서 학회와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염 확산과 환기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최근 실내 확산 사례를 계기로 어느 정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에서도 실내 환기에 대한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더위와 연이은 집중호우 그리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무작정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환기를 똑바로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막연한 걱정만 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오늘 환기와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환기와 설비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코로나19의 확산 억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계설비공학회와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본 행사를 후원해주고 대한설비공학회와 같이 주관하신 대한기계설비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신 정다롱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완전히 뒤피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등 우리 모두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오늘 특별히 국토교통부 김광림 과장께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포럼을 주최하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포럼 실무를 기획한 대한설비공학회 박진철 회장님과 발제 및 토론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기는 인간이 실내에 거주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동안 창문을 열어서 하는 자연환기부터 밀폐된 곳이나 자연환기가 충분히 못한 공간은 기계식 환기를 해왔습니다. 환기 시설에 관한 규정은 여러 법에 산재해 있고 이에 따른 시설 설치와 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에는 부족한 방식으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교회, 식당, 카페 등 환기 설비가 아예 없는 소규모 다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환기 설비 기준을 정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이 포럼이 감염 예방을 위한 환기 설비 기준 후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참석하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뒷받침되어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환기 설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 K방역의 환기 모델로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환기 방법과 기계식 환기 설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발제가 1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겠고요. 6분이 토론에 참여해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제는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이신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박진철 교수님을 모시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환기 설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내용에 저는 코로나19 대응 환기 설비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그 팬데믹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바로 100년 전에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8년부터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때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때 노동력 감소하고 자본 감소가 됐지만 이때 기계 설비 산업 발전이 촉진돼서 여러 가지 그 문명 발달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 사진들은 미국에서 미국 적십자 회원들이 100년 전에도 스페인 독감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던 거하고 오른쪽 요 사진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옥으로 보내라는 그런 100년 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스크가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기계 문명 과학이 발달이 돼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건물의 상하수도하고 위생시설이 발달됐고요. 또 각종 질병에 대한 백신과 항생제에서 의학시설이 발달돼서 기계 설비 기술하고 의학의 눈부신 발달이 전염병으로부터 사망률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내보면. 근데 최근에 20년 동안을 보면 오히려 팬데믹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우리가 20년 전에 2002년에 사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치사율은
9%였고 10년 전에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뭐 치사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전에 우리가 메르스라는 걸 겪었지만 메르스는 짧은 시간에 소멸됐지만 이 치사율도 높았습니다. 근데 코로나19라는 거 신종 호흡기 전염병이 이거는 치사율은 약 한 3.3% 되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감염 재상된 지수가 1보다 지금 약 3으로 분석돼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5년 전에 메르스를 겪었는데 이때도 우리 병원의 의료시설에 첨단 장비가 돼 있었는데 이때 응압실에서 환기 설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 그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 예방 방법으로 봤더니 세 가지가 있는데 감염을 없애주면 제일 좋겠죠. 두 번째는 감염 경로 차단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환기 설비가 요 감염 경로 차단인데 우리 이 호흡기 병은 특히 감염 경로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밀폐된 건물에서 환기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지난 2월 달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대구에서도 90여 명이 이게 감염된 게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감염됐다 그래서 환기의 중요성을 이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다음 최근에 요거 자료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대부분이 아직까지 공기 감염이 아니고 비말 감염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감염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 60데시벨이 비말이 1분간 큰 소리를 얘기할 때 약 1000개가 생성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말은 생성된 비말이 약 8분 동안에 공기 중에 잔류되고 그래서 최근에 방역 당국의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그 감염 그 자료를 보면은 이런 데서 비말 감염이 이 에어컨 사용인데 이때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이렇게 밀폐된 오염된 공기가 계속 순환되고 이 환기도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방안으로는 환기 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이게 다른 언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환기 설비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환기 설비법에 대한 걸 보면 건축법, 주택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이렇게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인 경우는 관계 부처별로 좀 산재돼 있고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건물 환기라 그러면 국토교통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게 소비자 중심 또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건물 용도에 맞게 용량에 맞게 이런 것들이 법 체계가 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을 언급해 봅니다. 다음은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CDC에서 환기 횟수에 따른 오염물질 제거율을 보면요. 여기 올해 나온 자료인데 시간당 환기 횟수가 보통 감염 병동 같은 경우 최소 6회 이상으로 하는데 6회일 때 69분 경과 시에 99% 제거됐지만 12회로 환기 횟수를 2배로 늘리면은 시간이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염물질 제거하는 게 환기가 그만큼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전에는 국내 건물에서 지금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기율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에서 감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환기량에 대한 재설교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갔을 때 최소한 15분 정도라도 환기를 해야 된다는 자료입니다. 제가 오염물질에 대한 환기 실험 이런 걸 했었는데 저희 대학에다가 이런 소형 환기 덕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실내 극기 그다음에 배기하고 여기에 혹시 오염물질을 어떻게 저감할 수 있나 그래서 덕트 내에서 필터를 통한 저감도 있지만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스템이 알려진 게 UV라든가 광촉매라든가 몇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광촉매하고 UV라는 두 가지를 놓고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연구실에다가 소형 챔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왼쪽은 이게 뭐냐면은 UV 램프를
끈 상태입니다. 이게 그대로 극기덕트, 배기덕트 이렇게 돼서 순환되고 있는데 밀폐된 챔버입니다. 요거는 UV 램프를 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게 실험 결과인데요. 요게 ISO 기준입니다. ISO 기준에서는 애녹가스, 지금 환기 실험을 하면서 오염물질 실험을 하는데 ISO 기준에는 애녹가스라는 걸 썼습니다. 특히 애녹가스가 저감이 되면은 뭐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거하고는 아직까지 그 관련 여부는 더 검토해봐야 되지만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ISO 기준대로 1ppm을 유지시키고 유속도 1m/s, 그 다음에 UV 램프를 10W를 하는 게 이게 ISO 기준인데, 애녹가스를 1ppm을 유지시키고 덕트 내에 광촉매라는 그 재료로 코팅을 한 거하고 안 한 거를 했을 때, 코팅을 하고 나서 UV 램프를 껐습니다. 껐더니 오염물질, 오염 농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애녹가스가 UV 램프를 켜니까는 이만큼이 줄어들어서 요게 한 89% 정도 줄어들어서 환기 덕트 내에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최근에 다중이용 시설의 환기 쪽에서 이제 감염,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헤파 필터를 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프리필터를 썼습니다. 프리필터 5mm짜리 썼는데 최근에 헤파 필터 40mm 썼을 때하고 제가 그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아까는 그 애녹가스로 했지만 이 필터 자체는 그 애녹가스로는 저감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향이라는 걸 했습니다. 향초, 그러니까 담배 연기라든가 이런 미세먼지를 실제로 발생을 시켰습니다. 환기 덕트에 그대로 공기를 흘려가지고 오염물질을 여기서 측정하고 필터를 걸러내서 전열교환기 안에서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 공급하는 요걸 측정했더니 프리필터보다 헤파 필터가 약 오염물질을 94% 제거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요. 아까 그 다중이용 시설의 비말 감소 있었지만 비말 감소가 보통 성인일 경우에 1분당 1000개 정도가 발생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 수식의 비말 발생량에 대한 실내 오염된 비말 개수를 수식에 요게 넣고 분당이라 그래서 1시간이면은 이게 1000개면은 6만 개인데 52,000개로 나온 거는 우리 아무리 밀폐돼도 자연 침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틈새 발언 들어오는 거, 요 계산에 의해서 자연 침기로 하면은 요만큼이 줄어드는데, 요거는 환기를 전혀 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곳에 환기를 전혀 안 할 때는 그 오염된 그 사람이 있어서 비말이 발생했을 때 1시간 동안 53,000개가 되는데, 요게 환기만 하면은 그래서 먼저 전열교환기를 외부 공기를 안 들이고 내부 공기를 계속 순환시켰을 때 요게 250cm가 보통 1.5회입니다. 환기를 1.5회만 해도 요게 요만큼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열교환기인데 외부 공기를 도입하게 되면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환기량을 2배로 올리면은 여기 엄청난 숫자로 비말이 줄어드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게 장기적으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지금 우리 건설 분야에서 중요 키워드는 건강, 바이오하고 로봇, 드론, 스마트 시티, 그린 뉴딜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도 일부 사망자가 있었지만 기계 문명, 의학, 과학이 발달되고 있듯이 현대 도시가 고층 건물, 공동주택이 이때 발생이 됐고, 도시의 직사각형 공원 교통도 이때 탄생이 됐고, 근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19에서 도시의 최대 약점이 모여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럼 해결 방안이 앞으로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또 소도시에서 농촌으로, 아니면 외딴 섬으로 나홀로 주거를 갈 것이냐. 세계 인구를 보면은 지금 한 77억이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2030년에 되면 85억이 되고 50년이 되면 약 97억, 100억 가까이 된다 그럽니다. 앞으로 인구는 도시로 자꾸 몰리는데
이 전염병이 지속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저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거 해결해 줄 게 인공지능 4차 산업에서 기계 산업 발달되고 하니까는 이런 예를 들면 환기 산업이나 우리가 건강 관련돼서 이런 산업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여기 국토부 자료입니다. 올해 2020년 코로나19가 아직 확산되고 있지만 스마트 시티라는 거를 국토교통부나 정부에서 앞으로 이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스마트 시티에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집을 돌보는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사물을 돌보는 스마트라는 그 홈이라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센서나 이런 첨단 과학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첨단 시설을 지금 넣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에서 기계 설비 산업의 역할이 바로 ICT, AI하고 빅데이터 등을 근본으로 해서 첨단 산업을 선도하기 때문에 국민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러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기 산업도 필히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면 세계 WHO 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보면은 환기 부족이 코로나19의 전파에 위험 증가를 표시한다릅니다. 그래서 실내 코로나19 예방의 핵심은 환기라고 제언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EPA 미국 환경청입니다. 거기에 자료에 따르면 건물의 경우에 창문과 문을 여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훌륭한 기계적 환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 또는 대부분의 외기 공기로 환기를 늘리는 것이 항상 가능하거나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유효 환기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환기를 용도에 맞게 제대로 계획하라는 얘기죠. 이 자료는 최근에 우리나라 건설회사에서 코로나19도 관련돼서 환기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우리의 아파트는 이러한 시스템을 쓰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참조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렇게 건설회사에서도 환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전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사회 재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1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예를 들면은 각 학교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해서 외부에 하나 실내에 하나 그다음에 교실에다가는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환기가 안 되는 실내 공간에서 실내 공기가 계속 순환되다 보니까 미세먼지는 안 들어오지만 실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해결을 못하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CO2 농도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2020년에는 지금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지금 우리는 재난지원금이든 또 어떻게 해서든 정부에서는 이걸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료기관의 협조와 투자 방안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에 외국의 자료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으로는 다중이용 시설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대응 방안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특히 환기 설비가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세부 기준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생활 속 거리 두기로는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일 2회 이상 주기로 환기한다 하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이런 환기 설비를 좀 더 강화시키고 특히 그냥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절약적 또 시설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충분한 환기 용량이 제시되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쾌적한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서두에 먼저 주제 발표에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및 환기 효과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송두삼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비드19라고도 얘기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코브2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되고 있느냐?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공기 감염에 대해서, 그래서 공기 감염의 상황에서 환기를 통해서 어떻게 감염을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감염 목록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비말 감염이다. 그래서 2m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또는 손 씻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이제 비말이 묻어 있는 곳을 만졌을 때 그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져서 이제 인체에 이렇게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공기 감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말 핵이 이제 비말이 건조되면 미세먼지와 같은 1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이제 아주 에어로졸 형태 또는 이제 우리가 그걸 비말 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이 공기 중을 날아다닌다, 부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에어컨 기류나 다른 이제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켰을 때 이게 이제 실내 전체에 확산되면서 만약에 그 안에 감염자가 있었다면 그 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WHO에서도 그렇고 공기 감염은 없다라고 그런 입장을 계속 보수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7월 달인가 8월 달에 이제 WHO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공기 감염에 의한 거라고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조금 후퇴했지만 공기 감염을 인정하는 이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이제 미국 MIT 연구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에어로졸이 공기 중에 7, 8m 이동할 수 있다. 비말은 뭐 2m 이내라고 하는데 뭐 1.2m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거리 2m가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우한병원에서 측정했던 걸 보면 바이러스 공기 중에 환자로부터 한 4m 떨어진 곳에서도 바이러스가 채취가 되더라. 뭐 병원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 대학의 의료센터에서도 보면 화장실이나 공기 샘플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 감염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감염병원에서도 공기 중에 샘플링을 했는데 채취는 안 됐다. 그런데 배기구에서는 이제 바이러스의 활성, 살아있는 바이러스균이 RNA가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감염 병동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환기횟수 12회, 우리 이제 전문가들은 설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개념이니까 환기횟수를 12회 이상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가가 이제 견해를 낸 것은 공기 중에 분명히 있지만 환기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균의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샘플링이 되지 않아서 감지가 안 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일본에 정박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는 곳이 있었죠. 여기서도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공기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은 안 됐어요. 근데 똑같이 배기구에서는 바이러스 생균이 검출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공기의 감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네이처에도 실렸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3mm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은 공간에 비해서 감염률이 18.7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mm 문제,
또는 밀폐 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례예요. 여러 번 뭐 회자되고 있고, 올해 초 1월 달에 이제 1월 24일 날 광저우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이제 세 가족이 같은 에어컨 선상에 세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5층짜리 음식점인데요. 이분들이 3층에서 식사를 같이 했고, 그 중에 이제 여기 A 가족이라고 하는 여기 이 친구가 감염자입니다. 이 사람이 기침을 해서 이제 비말이 발생을 했는데 그 비말이 에어컨 기류에서 확산이 돼서 에어컨이 이렇게 라인으로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에어컨이 밑으로 해서 다시 이제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상에 있던 세 가족 10명이 모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통한 것은 여기에 이제 A 가족한테 서빙을 했던 점원은 A 가족에 있는 친구와 13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염된 사람들은 53분, 73분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 감염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그 공간에 같이 있는 체류 시간도 감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스타벅스에서 8월 8일 날 오후 7시 30분에 30대 여성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2층에 가서 이제 2시간 반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에어컨 밑에 있었고 이분의 이제 비말이 감염자였기 때문에 비말이 에어컨에 다시 빨려 들어가서 에어컨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포웨이라고 그래서 네 군데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골고루 실내로 확산이 돼서 여기 공간은 2층에 이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밀폐된 공간이고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27명이 확진이 됐고 또 이제 이 사람들로 해서 2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선일보에 이제 여기 제가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손님 27명은 감염이 됐지만 직원은 멀쩡했다. 그러니까 직원은 뭐 1층에서 2층에 이제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경우는 마스크를 또 직원은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체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접촉 시간도. 그래서 체류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것은 결국은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환기를 하면 에어컨 기류에서 감염이 되는데 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환기 기류에서 감염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감염내과 하시는 분, 호흡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다음에 논문을 찾아봤더니 이제 결국은 이 최소 감염량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 인펙셔스 도즈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코로나균의 일정량 이상 폭로가 돼야지만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그 피감염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자 그럼 몇 개냐? 그랬더니 한 100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코로나는 이게 이제 감염력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요. 사스 다르고 메르스 다르고 코로나 다른데 최근에 발표된 논문은 코로나는 1000개 정도 있어야지만 감염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기침하면 3000개가 나오고 앞서 이제 박진철 회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대화 중에는 한 1000개 정도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래서 또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이러스균의 농도, 그러니까 그 공간에 몇 개의 그 파티클이 있느냐, 그 다음에 노출 시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같이 있는 사람의 면역 상태,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독성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왜 환기를 하면 감염률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결국은 바이러스의 농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기는 그러니까 신선한 외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고도 실내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겁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선 공기를 실내에 넣어서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고도 실내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에어컨 기류와 달리 기류가 생기더라도 감염률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정리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환기를 하면 감염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간접적인 사례로는 사스 때 이제 2003년도에 베트남에서 사스가 생길 때 박마이 병원이라고 하는 대형 병원인데 약 1,400병 정도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기는 사실 음압병동이 없는 일반 병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26명의 사스 환자가 이송이 됐고 이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에서 막 패닉 상태로 갔는데 WHO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반 건물하고 떨어진 별동에서 이분들을 케어를 하시고 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창문을 다 열고 선풍기를 통해서 상시 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여기 사스가 끝날 때까지 전혀 의료진 감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WHO의 사례가 올라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실제 공간에서 코로나균을 뿌려서 환기 효과를 실험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환기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동에 대해서는 환기 횟수를 뭐 최소 6회 이상 해야 된다. 뭐 12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교실에 대해서 창문을 열면 환기가 얼만큼 되는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요. 그건 이제 5월 달에 교육부에서 창문을 3분의 1 개방한 채 에어컨 가동을 권장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지침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청 계신 분들이나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3분의 1이 뭐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학교 교실은 보통 뭐 외계 면한창, 그 다음에 실내 복도하고 연결된 창, 복도창이 있죠. 그래서 복도창은 다 여는 걸 기본으로 하고 이 부분을 이제 3면에 이쪽 외계 면한창, 복도의 면한창을 뭐 100% 여는 경우, 그러니까 열 수 있는 창의 면적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의 3분의 1, 30%, 그거의 4분의 1, 뭐 1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 30%에 대한 환기 효과를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 뭐 우리 이제 설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개념이지만 우리 이제 일반 분들이 들으실 것을 감안해서 환기 횟수라는 것은 한 시간에 어떤 공간의 최적의 개념이에요. 최적에 대해서 그 공간의 최적 크기만큼 신선 외기가 얼만큼 들어오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실체적이 90m 3승인데 45m 3승이 들어왔다. 환기 횟수는 0.5회. 지금 공동주택의 환기 기준이 0.5회인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동은 뭐 최소 6회, 12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환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환기 효율을 나타내는데 환기 횟수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실험한 것은 창문을 다 닫았을 때, 창문을 개방 가능한 면적의 15% 열었을 때, 30% 열었을 때, 100% 열었을 때, 자, 환기 횟수가 얼만큼 확보되느냐를 실험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을 할 때 맞동풍이라고 해서 창을 이렇게 대항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만 열었을 때를 우리가 이제 단방향 환기, 영어로는 뭐 싱글 사이드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양쪽 다 열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쪽 다 연 경우가 환기는 훨씬 잘 되겠죠. 그런데 한쪽만 열 경우에는 어떠냐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에 창을 연다면 저는 상부창을 여는 걸 추천드린다. 왜? 여름철에는 외기가 고온다습해요. 그래서 밀도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거죠. 그래서 실내 냉기하고 만나면 외기는 상부를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 냉기는 밑에 이렇게 깔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창문 열고 에어컨을 켜는 상황이라면 상부창을 열어서 신선 외기를 도입해서 실내 오염물질을 빼내면서 냉방을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부창 개방을 하는 것을 또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환기량은 우리가 이제 CO2 가스법이라고 해서 추적 가스법을 쓰고 있는데 실내에 이제 CO2를 분사시킨 다음에 고농도 CO2가 신선 외기에 대해서 점점점 이렇게 이제 농도가 떨어지는 그런 걸 가지고 외기가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실 3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환기는 향이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면에 2개 교실을 이제 15%, 30% 이렇게 비교를 동시에 했고, 또 여기에는 이제 다른 면입니다. 다른 면은 그 시간대에 풍향이나 풍속에 따라서 자연환기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교실에 이제 저희가 이런 측정 장비들을 설치해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뭐 CO2, 온습도, 그다음 외부의 풍향 풍속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0% 개방은 이와 같이 이제 열 수 있는 창의 면적입니다. 열 수 있는 창.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15%라고 하면 그거에 요 개방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면적을 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창을 열어서 그때의 저기 신선 외기량, 환기 횟수가 얼만큼 됐냐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결과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은 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두 닫힌 조건에서 이제 환기 횟수가 0.3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기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성능이 좋은 학교인데 최근에 BTL로 지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능은 좋습니다. 그래서 0.3회 정도 했는데 만약에 창을 모두 개방을 하면 환기 횟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30회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예. 그 다음에 30% 개방하면 얼마 나오느냐? 10회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 반복 실험을 했기 때문에 한두 번에서 이렇게 뽑은 결과가 아니에요. 저희가 거의 실험을 한 달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된 결과이기 때문에 재현성은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15%를 하면 6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감염병동에서 환기 횟수 6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잠정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자연환기 한 6회 정도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창문을 15%만 열어도 6회가 나온다고 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양방향 맞동풍을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만 열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한쪽 창만 열면 그게 절반으로 줍니다. 네, 예를 들면 30%인데 30%의 환기 횟수가 약 10회 정도 나왔죠. 그런데 한쪽만 열면 3회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만큼 양방향 환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열 수 있다면 양방향을 열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상부창, 합창 문제. 그래서 상부창을 열면 환기 횟수가 1회 정도 더 나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부창, 합창 문제는 환기 횟수뿐만 아니고도 냉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름에는 상부창을 여는 걸 권고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기팬 가동은 제가 이제 여름철에 어떤 상황에서는 바람이 거의 안 부는 무풍인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배기단에다가 배기팬 같은 걸 설치해서 이렇게 빼내는 식의 3종 환기라고 하죠. 그런 거를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복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실에서 이렇게 빼내는 힘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1회 정도 환기 횟수가 더 나왔는데, 예, 아마 제대로 된 배기 시스템을 갖는다면 더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든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실 창을 닫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황. 뭐 이거 별거 아닌 CFD인데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창을 닫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실에 시스템 에어컨, 포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교실 전체로 기류가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에 감염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 전체로 다 확산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에어컨 킨 상태에서 창을 30% 개방했다. 그럴 때는 어떠냐? 예, 이렇게 이제 쫙 빠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맞동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쫙 맞동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물질이 발생했다고 해도 예, 제대로 제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여름철에 에어컨을 키면 에어컨 킨 상태에서 환기를 하면 냉방비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름철에 환기하면서 에어컨 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에어컨을 창문을 다 닫힌 상태에 대해서 예, 창문을 15% 개방했을 때 환기 횟수 6회, 30% 개방했을 때 환기 횟수 10회 정도 나오죠. 얼만큼의 냉방 소비 전력이 증가하느냐?
이것도 저희가 일주일 이상 연장해서 실험을 했고요. 다양한 온도 조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면은 모두 닫힌 경우에 대해서 15% 개방해서 환기횟수 6회가 확보될 때는 약 8.8% 정도 증가. 그 다음에 30% 열었을 때는 15.5% 증가.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여름에는 실내 온도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소비 전력 증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정에서도 혹시나 카페나 음식점뿐만 아니고 또 가정에서도 가끔 에어컨 틀면서도 환기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염과 환기량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정의한 최근에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환기에 대한 감염에 대한 에비던스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웰스 라이라고 하는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라일리가 이제 이분이 1978년도에 제안한 식인데 결국은 뭐예요? 환기량과 감염률의 이렇게 관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률은 감염자 수에 1인당 호흡량, 그 다음에 비말 발생량, 노출 시간, 환기량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공간에서 환기 횟수에 따라서 감염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험했던 교실에 대해서 감염률을 계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마스크를 착용했느냐, 손님들이 또는 이제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필터 에피션시라고 해서 I는 감염자, S는 비감염자입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마스크의 필터 에피션시를 50% 정도라고 본 거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닫혔을 때는 0.3회 정도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체류 시간이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가면 감염률은 점점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표에서 1% 넘으면 다 위험하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위험한 공간이다. 그래서 보니까 자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창문을 15%, 30% 개방, 100% 개방한 경우에는 감염들이 다 1% 이하로 안전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단방향 환기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넘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써도 다 1%를 넣고 있습니다. 감염된다는 거죠. 또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더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럼 마스크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다 감염됩니다. 100% 열어서 거의 외기에 있는 상황이 재현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노천 카페 이런 경우에 바람이 막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다 날린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감염된다. 마스크를 벗으면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카페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결과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어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다중이용 시설에서 이런 공기감염에 의한 감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창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금 당장 환기 설비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겨울에도 이렇게 창을 열어서 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결국은 전열 교환기를 설치해야 된다. 우리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소규모 영업점에 대한 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안드린 것은 대규모 프랜차이저는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자. 소상공인이나 연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행도 못 가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안위를 삼고 있는 게 동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편하지 못하다면 삶의 질이 너무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설비공학회 전문가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숨을 틀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원 M&E의 황동곤 연구소장님이시고요.
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 환기설비 기술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앞에 박진철 회장님하고 송전환 교수님 그 좋은 발표 많이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부터 좀 실무적인 측면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지금 감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코로나 확산하고 기계 설비의 역할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국내외 한계 관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는 기계 설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지금 다중이용 시설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의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계 설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방법론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뭐 중국에서 첫 발병이 돼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구 신천지에서 발생이 된 게 뭐 1차 팬데믹으로 연결이 됐고요. 현재 8월 12일 날 이제 뭐 사랑제일교회에서 또 발병이 되면서 2차 팬데믹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가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강화가 돼서 현재는 뭐 2.5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인데요. 그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딴 분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접촉이랑 비말만으로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그 비말 핵에 의해서도 공기 전파 가능성도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실내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배출시켜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기 장치에 대한 기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뭐 다중이용 시설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뭐 카페, 콜센터, 뭐 다양하게 지금 노래방까지 해서 불특정한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유지 관리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 기준에 대한 것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뭐 일단 사람에서 출발을 해서 공기, 뭐 시설, 물, 뭐 기기 재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그 공기에 대한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내에 있는 한기 장치를 활용하는 법이랑 기류, 그다음에 실내 압력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기를 배출하거나 할 때의 살균 또는 필터 적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 이제 그 한계에 관한 기준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축법 보면은 건축법에 그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보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연 한기나 경제 한기를 하는 기계 한기를 하는 설치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동주택은 0.5회가 돼 있고 별표 1-6에 보면 기계 한기를 설치할 경우에 다중이용시설의 최소 한기량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 한기량을 얼마를 확보하라는 기준이 있고요. 나중에 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역시 보면 건강친환주택 건설 기준 내 뭐 효율적인 한기 성능 확보를 하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한기 설비에 시공한 이후에 TAB를 거치라는 내용이 있고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상에 보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면 이제 사무실에 그 사무 환경 때문에 그 4회 이상의 한계수를 적용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보건법의 별표 1에 보면은 그 1인당 학생 1인당 21.6cmH 이상을 한기하라는 한기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뭐 박 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기에 대한 기준이 건축법, 주택법 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정리를 해서 일관성 있는 관리랑 방법론을 써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이제 30세대 이상, 이게 이제 100세대에서 30세대로 그 규모를 더 축소시켰죠. 그래서 개정이 된 상황이고요. 외지관한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되죠. 30세대 이상이면.
0.5회 이상의 한계 횟수를, 근데 사실 예전에 0.7회였던 게 에너지 문제 때문에 0.5회로 감소가 된 상황인데, 요즘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0.5회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 기밀성이 뛰어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 정도면 오히려 한기량을 지금 단열이 굉장히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늘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은 앞에 말씀드린 기기한기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뭐 다 다르고요. 25cm에서 360cm까지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급배기 재순환 방지를 하라는 내용과 공기 여과기의 필터 성능 기준, 효율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친환주택 뭐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실내공기질 쪽에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준이 있긴 한데, 주 내용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르말데히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권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지금 말하는 감염병에 대한 얘기는 존재를 하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를 살펴보면 지하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해서 쭉 있습니다. 그 밖에 시설까지 있고요. 최소 한기량을 25부터 36cm까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들이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뭐 얼마 이상이면 적용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가 여기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비교적 큰 규모의 시설들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 기준을 좀 바꾸자고 지금 자문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갑니다. 에너지 쪽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라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들을 항상 앞서갑니다. 에너지 소비 총량제도 제일 먼저 실시를 했고요. 지금 한기에 대한 기준 또한 서울시에서는 벌써 자문회의를 해서 이 기준치들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용도와 한기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좀 더 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관련한 기준은 별도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대형 입원 병상에 대한 기준과 보건복지부의 음압병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CDC 기준을 거의 준용한 사항이고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입원병실에 대한 기준 역시 극기구, 배기구를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됐던 게 다시 재순환해서 들어오는 그런 불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필터를 당연히 적용해서 들어올 때도 필터링하고 나갈 때도 필터링을 해서 내보내는 감염병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외기를 씁니다. 그 외부 공기를 100% 끌어들여서 내부의 공기를 100% 내보내는 전외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나왔던 얘기로 한기 횟수는 6회에서 12회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어 필터와 헤파 필터와 역류 방지 댐퍼를 장치해서 거꾸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댐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음압병실 역시 거의 동일하고요. 대신 전실과 이제 그 감염병실에 2.5 파스칼 정도의 압력 차를 둬서 음압을 유지해서 바깥으로 전파되는 걸 방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국외 기준은 의슈리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레이바라고 해서 유럽의 남방 한기 공기조합 연합에서 5월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크게는 보면 한기량을 극대화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 송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기량을 극대화하는 게 일단 감염을 확산하는 걸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계식 한기 장치가 있으면 무조건 기계식 한기 장치를 운영을 하고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의 배기 시스템도 같이 해서 감염을 방지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환기창을 이용해서 자연 환기량을 극대화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방 가능한 환기창은 다 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 내용하고 거의 상통하는 내용이고요. 두 개가 다 있으면 둘 다 가동하는 게 좋아서 그때가 한기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 실내 공기 재순환을 이게 재순환되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재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해기 방식의 방식을 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별 시스템에서 재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 시스템은 가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 로타리 타입이 이제 회전을 하면서 극기와 배기가 교차하면서 누설이 되면서 오히려 그 감염원이 다시 실내로 유입돼서 확산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회전식 열교환 장치 사용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권장을 하고요. 공기청정기 역시 이제 일정한 그 공간만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확산 방지를 위한 이제 설비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기를 100% 끌어들여서 실내로 보내주는 전공기 방식을 쓰고요. 실내 공기는 바깥으로 완전 배출하는 전공기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두 개가 역시 크로스되지 않게 해서 별도의 유를 구성해서 전해기 공급 방식을 쓰는 게 좋고요. 이 경우에 이제 뭐 사실 공조된 공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열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능한 방식은 유로가 분리되어 있는 판행 열교환기를 쓰는 열교환 방식을 쓰면은 각 두 개의 유로가 그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쓸 수가 있고요. 끝배기구에 열교환 코일을 붙여서 뜨거운 부분, 차가운 부분을 열을 이동시키는 이제 런어라운드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힙파이프 역시 뭐 고온부, 저온부에서 응축과 증발을 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에 뭐 들어오는 공기를 외기랑 믹싱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은 실내 순환 방식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앞서 레이바에서 말한 로타리 타입은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한기 유닛을 쓸 경우에 사실 한기 유닛 그냥 쓰면은 사실 기밀 유지도 안 되고요. 두 개의 유로가 겹쳐서 상호 교차 오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 보통 이 두 가지 모드로 주로 쓰는데요. 첫 번째 이제 뭐 겨울철 여름철에 열교환 모드를 쓰죠. 그래서 열교환 소자에서 극기랑 배기가 이제 서로 교차하면서 이제 열을 해소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염되지 않은 시즌에 여름철 겨울철에는 열교환 모드를 쓰고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지면 외기를 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실내만 순환시키는 이제 순환 모드가 보통 있습니다. 이 두 모드를 주로 쓰는데요. 여기 이제 바이패스 모드를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특허도 많이 나오고요. 제품 개발이 돼서 뭐 소개를 하는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끌어들이고요. 사실 별도의 유로, 요 상부 측인데요. 별도의 유로를 만들어서 물론 여기 기밀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여기 뭐 누설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밀성 있게 구조를 해서 이 케이스는 이제 상부로 해서 배기를 시키는, 그래서 두 개의 유로가 겹치지 않게 해서 하는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케이스는 이제 이 케이스를 바이패스 모드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염병이 되기 심해서 요즘 같은 시즌에 저 방식을 쓰면 되고요. 그래서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고, 뭐 지금 같은 간절기 때 사실 냉난방을 안 하고 시선 외기를 끌어들이면서 차가운 공기를 끌어들이면 자연 냉방을 할 수 있죠. 프리쿨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파 필터급 필터를 사용해서 극기와 배기를 필터링해서 내보내는 필터 적용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필터는 사실 설치만 해놓고 유지 관리가 안 돼서 뭐 정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나중에 오히려 역효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필터 전후단에 삽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DPS에서 측정을 해서 초기 정압과 말기 정압을 보고 일정 정압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으로 뭐 3개월이면 3개월 그 기준으로 해서 필터에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저게 감염몸으로 작용하고요. 동력 정대를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살균 장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이오나이제이션 PHI를 많이 쓰고 있고요. 아까 말한 UV 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CDC에서도 사실은 뭐 이 UV를 사용하는 살균 방식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덕트나 공조기 내에 자외선 램프를 이제 꽂아서 자외선 램프에서 사실은 그 방출되는 이제 산소 분자 수증기를 반응시켜서 산화제를 방출하면 가산화기와 수산화기가 나오는데, 저게 소위 말하는 가산화수소죠. 우리가 소독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살균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외선 램프를 이용하는 강수분 이온화 장치가 있고요. 직접 덕트에 꽂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는 이제 장착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전해수 시스템이 있는데요. 차염소산수를 가지고 차염소산수가 사실 그 공기를 살균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여제에다가 차산수를 흘리면서 공기랑 접촉시키면서 이 염소 CL이 이제 살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일본의 제품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UVC 에미터라고 해서 뭐 어슈레에서도 뭐 핸드북에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미국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이오나이제이션하고 이 두 개를 겹쳐서 합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미터를 설치해서 쏘면은 일정 거리까지 UV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 키 높이 이상의 한 2.2m 정도 높이에 설치해서 공기가 올라오면서 그때 있는 감염균을 살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겁니다. 세 가지에 설치된 사례고요. 공조기에 설치하는 방법은 UVC 에미터와 전해수는 코일 후단에다가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장치는 이제 저기 팬하고 그 사이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축인 경우에 이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용도별로 어떻게 한기 설비를 적용할까를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경우에 이제 대부분 자연 한기가 많이 있죠. 그냥 그 전열 한기 유닛조차 없고 창문만 있는 형태라서 이런 경우에 뭐 EHP로 가지고 냉난방을 다 하는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여기를 다 뜯고 뭐 개보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한다면은 할 수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외선 살균 장치를 설치해서 상부 쪽에서 살균을 해서 쓰는 방법과 한기를 이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기 유닛이 있는 경우에 기존에 한기 유닛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패스 시스템의 한기 유닛으로 교체를 하거나 그 모드가 적용이 가능하면 그 모드로 운전을 하면서 자외선 살균 장치를 가동해서 하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제 공조기가 설치된 케이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교에는 이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다 공조기를 쓰죠. 가정집도 공조기를 쓰니까 이 경우에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헤파 필터를 적용하고 아까 살균 장치를 공조기에 설치한 방식을 통해서 공조를 하면서 살균하는 방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시설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기 설비랑 한기 유닛 설치, 공조기 설치 방법론은 동일합니다. 요양시설 역시 마찬가지고요. 체육관인 경우에도 살균장 설비를 하고 전해기 공조를 해서 최대한 이제 한기 해수를 늘려서 감염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저까지 세 분이 다 발표를 한 내용이 충분한 신선 외기 도입하고 외기량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희석시키고 배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기 설비 충분한 한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한기 설비 설치에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내 순환으로 인해서 교차 오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공기 방식을 권장해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해수가 필요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배율 해수 장치들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 역시 헤파 필터급 필터에 적용하고 주기적인 유지 관리가 꼭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살균 기능이 있는 설비들을 활용해서 살균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적인 측면에서 기계설비에 지금 기계설비법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유지관리자 선임하고 성능 점검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지금이야말로 IoT, ICT를 활용을 해서 원격으로 진단하고 원격으로 처방을 하는 이제 그런 원격 검진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동호 소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분의 발제를 마쳤고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잠깐 화장실 갔다가 물 마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토론에도 깜짝 좋은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계속 실시간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유튜버들이 요새 많이 하는 좋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